77% 넘을까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어게인 2007 진영 총결집 최종 투표율이 변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역대 대선 투표율이 쭉 나와 있죠. 보면 15대 때 김대중 전 대통령 때 80%가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여기 이윤석열까지 쭉 해서 보면 하다가 어게인 2007년은 상당히 좀 작죠. 63%대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니야, 진영 총결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최종 투표율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최창일 교수님, 77%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글쎄요, 그거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 네. 2007년도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07년도는 워낙 그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아주 열세였어요. 열세이다 보니까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사실 거의 투표를 포기한. 네. 그래서 아마 63%로 낮은 투표율. 민주화 이후 제일 낮았었어요. 17대 대선 때.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초반 중반까지는 이재명 대세론, 이른바 어대명. 네. 어차피 대통령은 뭐 이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위에 여러 가지 변수가 등장하면서 상당히 양쪽 진영이 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말하자면 어느 한쪽 진영의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 끝났어, 우리가 하면 투표장에 안 나갈 거예요. 그게 17대 대선의 경우가 이제 그랬던 건데 네.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초반 중반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50% 또 어떤 전망은 55%까지 할 수 있다, 득표율이. 이번에 이제 나중에 설화도 많이 나고 양쪽에 상당히 위기적인 요소 많이 있어요. 지금 보수 진보 양쪽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아질 것 같아요. 생각보다 높아지는데 이 높아지는 게 이제 지난 대선 때 77%를 넘어가느냐. 네. 그게 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한데 여러분 마지막 설화로 해서 양쪽 진영이 우리도 해볼 만하다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77%가 넘으면 이제 80%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과거에 80%인 때가 많이 있었어요. 민주화 이후의 대선 때. 근데 80% 정도 되려면 말이죠. 사실상 보수 진보 모든 유권자가 다 나와야 돼요, 투표장에. 근데 그 정도는 될까? 그 정도 상당히 투표는 생각보다 높을 것 같긴 한데 네. 80%가 되면 양쪽이 다 결집하고 다 투표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77% 내외 정도. 근데 생각보다는 좀 높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은 들어요. 지금 말씀을 8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지난 대선 때의 77% 안팎 정도는 좀 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한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윤영월 대표님, 정답이 뭡니까?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저 김문수 후보가 네. 아무래도 좀 유리할 가능성이 많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전 투표가 네. 전남, 광주 이쪽에는 거의 절반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대구만 해도 사전 투표가 거의 25%, 거의 20%가 차이가 날 정도로 네. TK, PK 영남 지역에서는 사전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게 사전 투표를 하면은 부정선거에 이용당한다, 뭐 이런 심리도 있고 또 이번에 선관에서 또 몇 가지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이 커진 거고 또 하나는 탄핵 와중에 보수가 굉장히 분열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남 지역 보수 지지층들이 해서 뭐 하겠어 했는데 만약에 지금 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 67%를 77%를 넘어선다면 그건 보수가 영남 지역이 투표장에 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보다 투표율이 낮아진다면은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포기를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TK, PK 지역의 투표율하고 네. 전체 투표율 77%가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전 투표율을 근거로 봤을 때 사전 투표율이 호남에선 상당히 높았고 하지만 영남에선 낮았기 때문에 영남이 이 상대적으로 이 보수를 많이 지지하는 걸로 알려진 영남이 많이 투표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전체 투표율을 가늠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만약에 높다면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전 투표율 어땠지? 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미 사전투표는 끝났죠. 이 당시 전체 34.74%가 나왔습니다. 그때 경기, 서울, 인천, 수도권은 이렇게 한 30%대
40%가 나왔었고요. 충남, 세종, 대전, 세종이 좀 유독 40%대로 높았었다. 그리고 강원, 충북을 보면 33, 36 정도로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 중에 아까 나왔죠. 경북 31, 대구 25, 울산 32, 부산 30, 경남 31. 전반적으로 좀 30이 안 되는, 대구 경우는 20%대였었고요. 30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길 좀 가볼까요? 호남으로 가면 전북, 광주, 전남 모두 50%가 넘었다. 쉽게 얘기해서 이미 사전투표로 2명 중에 1명은 투표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주 35.1%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종 투표율이 높으려면 사전 투표율에 오늘 본 투표율이 더해서 높아야만 최종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일 텐데 지금 저희가 사전 투표율은 좀 약간 권역별로 좀 제가 살짝 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각 아까 저희가 17개 시도를 봤죠. 하지만 권역별로는 어떠냐? 요거 잠깐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수도권 이 투표율 같이 볼까요? 네, 현재 수도권 투표율 5.8%입니다. 다음 충청권 가보겠습니다. 충청권 6.1%. 호남권 볼까요? 호남권 4.3%입니다. 영남권 가봅니다. 영남권 6%. 강원, 제주 가보겠습니다. 강원, 제주. 강원은 5.8, 제주 4.9. 지금 보면 이게 윤영걸 대표님. 네. 충청이 6.1이고요. 영남이 6%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높다고 이제 약간 좀 투표장으로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오늘 저녁 8시까지인데 네. 벌써 6%면은 뭐 꽤 스타트는 괜찮은 거 아닌가, 순조로운 거 아닌가. 사전 투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남이 벌써 결집을 했거든요. 네. 지금 영남 사람들은 여태까지는 찍어봤자 되겠어? 근데 생각을 지금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찍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투표장에 우르르 나가는 건데 네. 아직 뭐 예단할 수는 없죠. 지금 뭐 아침 8시 조금 지났으니까 앞으로 12시간은 남았는데 네. 일단 스타트는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투표장에 가는 거 기권도 뭐 선택이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선택을 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후보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는 탄핵을 당한 당의 후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개의 재판을 받는 범죄 혐의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들 거예요. 하지만은 최선 대신 차선, 최악 대신에 차악을 선택해야지 그나마 우리 국민 된 의무를 다하는 거다. 네. 투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마음에 쏙 드는 후보가 없을지라도 그렇더라도 차악이라도 선택을 하는 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사전 투표율과 그리고 지금 권역별 투표율까지 좀 같이 봤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계속 나오는 게 사전 투표율이 호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럼 본 투표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TK 부분에서 이 영남 부분에서 이게 지금 회복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네. 이게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이게 저희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데 21대 대선 그리고 22대 총선 그리고 20대 대선 전체 투표율입니다. 먼저 요게 가장 위에 있는 게 요번에 제가 조금 전에 본 그 사전 투표율이에요. 사전 투표율은 이런데 지난 20대 총선 그리고 지난 22대 총선, 20대 대선 전체 투표를 보면 지난 대선 투표랑 봤을 때는 갈 길이 상당히 멀다라고 보이죠. 이게 본 투표에서 과연 회복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최창렬 교수님. 지금 이제 대구가 아까 6%가 나왔던데 네. 다른 지역보다 아직은 뭐 시간은 아까 말씀처럼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당장은 딴 데가 조금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번 투표율이 그렇게 낮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그리고 이게 지금 탄핵 선거 이게 계엄 네. 관련해서 이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고요. 아까 2007년도 대선 같은 경우는 워낙 한쪽이 였어요. 한쪽이 우세했어요. 이번엔 처음엔 그렇게 흘러가다 조금 양상이 바뀌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막판에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 총통 독재 어젠가 그제 뭐 히틀러 독재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재를 네. 막아야 된다 이 프레임이에요. 내란 종식 이쪽은 이제 독재
방탄 이거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인데 제가 볼 때 이 대구 경북 쪽이 좀 이 결집할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게다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여기가 총 인구가 유권자 24%나 돼요. 꽤 많아요. 서울이 18%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보다도 많다고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부울경, 영남, 대구 이쪽 영남 삼척. 네. 이쪽이 만약에 결집을 해가지고 투표장에 가자라고 한다면 이 결과가 만만치 않다. 지금 마지막 변수 어쨌든 투표율이에요. 투표율인데 이게 세대별 투표율.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투표율.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인 투표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세대별 지역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경북 영남 지역이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승패가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대구는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게 나올 수 있겠다. 지금 수치로만 봐서는 그런 판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아까 그 세 개의 오늘의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봤었죠. 거기서 잠깐 다시 볼까요? 네. 첫 번째가 투표율 오늘 높을까? 투표율 지난태에선 77% 넘겠냐라는 거. 두 번째가 TK, PK 영남권이 결집을 할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설화 변수인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영남이 뭉칠 것이냐라는 거. 영남이 뭉친다는 얘기는 오늘 본투표에서 상당히 좀 많이들 투표하러 나올 것이냐라는 얘기가 될 텐데 특히나 이 영남이 요번 대선에선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후보들의 고향이 다 영남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보면 고향 경북 안동이죠. 김문수 후보 고향 경북 영천입니다. 이준석 후보 대구예요. 세 후보의 고향이다 TK다. 라는 겁니다. 후보들 모두 자기 고향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안동의 물을 먹고 안동의 쌀을 먹고 안동의 풀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동 경북 고향 분들은 왜 이렇게 저를 어여삐 여겨주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는 아니겠죠? 고향이 좋기는 좋습니다. 제가 하도 학교 다닐 때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유언을 하셨는데요. 문수야,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나?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년 뒤에 제가 졸업을 했어요. 대구 시민 여러분,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을 세우고 대구 시민에게 도와달라 진정성 있는 호소를 하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을 열고 정치 개혁의 실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대구의 정치 아닙니까? 네, 직접 들어보셨죠. 이 세 후보 모두 고향이 TK입니다. TK에 가서 대구 시민 여러분 얘기하기도 안동 쌀로 내가 먹고 자랐는데 왜 나를 김문수 후보 영천에 가서 어머님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윤영걸 대표님 셋 다 이게 TK인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지역구도 좀 깨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없잖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뭐 별로 없고 오히려 뭐 이재명 후보는 영남보다도 호남 지지가 더 강하니까 네. 지역 부도가 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셋 다 고향이 TK가 아니고 네. 이준석 후보는 그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TK인데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고향팔이죠. 자기가 태어나야지 고향이지 무슨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이 선산에 있다고 고향이라고 합니까? 최소한 저는 중고등학교는 현장에서 있어야지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준석 후보가 영남 지역에서 하는 거는 네. 대선 끝나고 차기 보수의 적장자로서 나를 자리매김해달라 뭐 이런 이미지고 저는 뭐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자기 고향이고 또 영남 지역이 조선시대 때도 살인파 그 대학자들이 거기서 이퇴계부터 네. 뭐 김성일, 이현적, 뭐 남명조식이라든지 유명한 대학자가 영남에서 다 났어요. 네. 거기 분들이 선택이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한다. 이번에 영남 표심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TK 지역은 아직도 김문수 후보가 강해요. 네. 근데 PK 지역 부울경 이쪽은 이재명 후보가 또 앞선 여론조사도 지난번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남 지역이 지금 상당히 혼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뭉치면은 그쪽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영남 지역의 이번에 선택은 상당히 중요하다. 호남 지역은 벌써 결집해서 네. 사전투표에서 벌써 절반 이상을 해버렸습니다. 영남 지역하고 물론 뭐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선택. 그래서 고향팔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향이 또 영남 지역 고향인 또 수도권 사람도 많으니까 이중 효과를 노리는 거죠. 지금 윤영걸 대표님 말씀은 이미 호남은 결집을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본투표에서 영남이 그만큼 결집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처럼 사실 그동안 모든 선거에서 호남 이만큼, 영남 이만큼 다만 서로 다른 후보, 양 극단의 다른 후보한테 이 각각의 표를 줬었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처럼 호남의 사전투표가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영남도 이만큼 올라와야지 상쇄하거나 이걸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최창일 교수님, 호남만큼의 이 열성, 이 투표에 대한 열성이 영남에서도 본투표에서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사전 투표율로 볼 때는 아직도 김문수 후보에게 마음을 못 정한 유권자가 많았다라는 하나의 그 징자예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호남에 비해서 열세잖아요. 그런 걸 볼 때는 이제 그래 그때 가서 보자, 본투표나 6월 3일 오늘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제 선거가 쭉 진행돼 왔던 건 어쨌든 민주당의 구도가 유리하게 진행돼 왔던 건 사실이에요. 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지금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나가서 찍어도 김문수 후보가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바뀌었다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 뭐 설화 이런 걸 바뀌었다면 야, 나가서 해보자. 네. 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투표율이 올라갈 텐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나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서 찍느냐 안 찍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지지하면 뭐합니까? 투표장에 가서 이게 투표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아니고 또 하나가 이제 수도권이 50%예요. 얘가 서울이 아까 18%라고 했는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유권자가 50%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 판가름이 날 겁니다. 또 하나가 세종, 충청. 여기가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10%쯤 되는데 지난 윤석열 대통령 때 충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어요. 후보가 이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겼고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이겼다고요. 지난 2022년 대선 때. 네. 세종은 이겼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세종은. 네. 충청은 윤 후보가 이겼고 당시에. 그런데 이 충청에서 이긴 후보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요. 대선에서. 그 충청의 좀 표심도 봐야 되는데 충청이 이제 인구가 낮으니까 영남 지역에 비해서 충청하고 호남은 거의 비슷합니다. 호남이 한 9.7% 정도 되고 유권자 비율이 충청이 한 10% 정도 돼요. 네. 충청이 조금 높은데 유권자 비율이 충청 지역의 어떤 표심도 이게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조목조목 약간 충청 지역까지 살짝 좀 더 나가서 설명을 좀 같이 해주셨어요. 이번에 후보들 지금 저희가 새 후보가 다 TK 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까 뭐 이준석은 아니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일단 이 후보들 그럼 지역 유세를 어디를 많이 갔느냐 좀 같이 볼까요? 이렇다라는 거죠. 먼저 이재명 후보 1위는 경기 인천, 그다음에 서울을 많이 갔고요. 세 번째로 많이 간 게 부울경입니다. 부울경과 대전, 충청, 세종, 충남, 이 충청을 많이 갔었다라는 거. 그다음이 호남, TK, 강원, 제주 순인데 김문수 후보를 보면 경기 인천 똑같이 이재명 후보와 똑같이 이 가장 많이 가는 경기 인천이고요. 그다음이 서울. 그런데 세 번째는 다릅니다. 세 번째는 김문수 후보는 TK를 가장 많이 가세요. TK와 충청. 이재명 후보는 이 부울경과 충청을 갔었죠. 여기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 경기, 인천 똑같은 1등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이 호남을 많이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를 보면 약간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윤영걸 대표님 본인한테 좀 취약한 지역이라서 많이 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면 이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을 많이 가고요. 김문수 후보는 TK를 많이 갔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이 아쉬운 곳인 걸까요? 그렇죠. 부울경이 PK 지역이 지난 총선에서도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압도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표심이 흔들려가지고 국민의힘이 또 선전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부울경이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가덕도 공항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또 현대상선 본사 이전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약한 데를 가는 게 아니죠. 약한 데로 간다면은 김문수 후보는 사실 호남 가서 살아야죠. 예, 이재명 후보는 TK 가서 살아야 되고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전략적인 데를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강동적인 특징이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김문수 후보는 아무래도 탄핵 와중에 보수
지지층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보수가 샤이 보수도 많을 정도로 탄핵을 당한 당을 계속 우리가 지지해줘야 되느냐 이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TK 지역을 많이 간 거고 이준석 후보는 뭐 호남도 가고 전국을 다 다녔지만은 지역에 갔다기보다도 학교 구내식당을 많이 갔죠. 네. 그러니까 젊은 층 대상으로 부분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만약에 지금 취약한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김문수 후보는 호남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는 어디 가서 살았느냐? 일단 경기, 인천, 서울을 제외하고 3등은 TK예요. 근데 이걸 또 보면 최청일 교수님,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TK는 텃밭 그렇죠. 칠 텐데 텃밭을 세 번째로 많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텃밭은 이제 저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을 3번밖에 안 갔잖아요. 네. 그런 논리라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구 경북을 많이 간 거죠. 그 이유는 보수가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샤이 보수 얘기도 나옵니다만 보수층들도 이 상황 자체가 이 선거 자체가 계엄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라고요. 게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이른바 그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그 지금도 당론이 아니냐 가지고 어제 그제까지도 서로 이제 내용을 겪고 있더라고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뒤집어야 된다 이런데 뭐 일부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도로 분명한 입장 얘기 못했어요. 김문수 후보도 계엄에 대한 사과는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보수층조차도 TK에 있는 유권자분들께서조차도 이거 어차피 지는 거 아니냐. 이 프레임 자체가 내란 프레임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구심 같은 거, 패배의식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구 경북 가야 되는 거죠. 다른 때의 대구 경북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선거의 프레임 자체가 내란 프레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른바 집토끼 내가 나를 지지하는 지역의 기반을 다지자.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라고 만만치 않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을 다른 선거 때와 달리 자신의 지역구 텃밭이지만 많이 간 게 아니냐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 대선이 시작이 되고 하면 사실상 분열의 모습이 보수 내부에 좀 분열의 모습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토끼들도 좀 다독일 필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TK를 좀 많이 간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아한 게 세 후보 모두 가장 많이 간 게 경기, 인천, 서울이죠. 우리가 보통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 경기, 인천, 서울이 다 1등, 2등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사실 이 모든 이 인구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다 몰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 선거 참 묘한 게 지금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둘 다 이 경기 도지사 출신이다라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35대 경기도지사를 했고요. 그리고 19, 20대 성남시장, 그리고 21대, 22대 인천에서 또 지금 인천 계양을 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기도가 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자산, 텃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지금 32, 33대 경기도지사를 했어요. 그리고 15, 16, 17대의 부천 소사, 여기도 역시 경기도 지역인 거죠.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정치적인 텃밭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후보 공통적으로 경기도지사라는데 그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네, 지금 이 이재명 후보 일단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죠. 네, 지금 경기도지사 때 모습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다음 이 김문수 후보 모습도 같이 보겠습니다. 김문수 상당히 좀 젊어 보이는 네, 이 플래카드를 들고 김문수 후보가 당시 이제 당선이 됐을 때의 모습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이 두 후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둘 다 경기지사였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제 옆에 포스터가 나와 있죠. 두 후보가 경기도지사였을 때의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2018년부터 21년까지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네. 새로운 경기 이재명이라면 할 일 많은 경기도 일 잘하는 김문수였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두 후보 둘 다 경기도지사다. 근데 참 이게 묘한 게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역대 경기도지사 출신 대선 후보는 많았습니다만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요번에 요거
깨지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 깨진다고 봐야죠. 네. 1번, 2번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신이니까 또 대권 후보까지 올라오는데 경기도지사한 경력이 큰 도움이 됐죠. 이재명 후보도 경기지사 하면서 바로 출마를 했었고 김문수 후보도 경기지사 하면서 평택 삼성전자 단지라든지 GTX 판교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또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네. 경기지사 할 때 외자 유치도 하고 잘했는데 그때 출마를 했는데 전국적인 인지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도전을 못하고 그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하여튼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출신이지만 전국적인 인지도를 또 갖고 있죠. 또 특징이 과거 경기도는 보수와 진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서울은 보수화가 됐고 경기도는 또 완전히 민주당 쪽으로 총선 결과도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에서는 좀 불리한데 그걸 얼마나 치고 올라가느냐. 그 차이가 선거에 상당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7, 8% 이긴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0.73%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네. 24만 표 차. 그래서 결국 박빙 승부로 가지 않겠느냐. 경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누가 더 많이 표를 받을 것이냐라는 점. 통상적인 총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는데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또 오랫동안 경기지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표로 또 환산이 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두 후보만 봤는데 사실 이준석 후보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또 정치적인 이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지 지역구가 경기도죠. 화성 동탄입니다. 이 경기 화성을 동탄 지역이 이준석 후보인 건데, 네, 이준석 후보도 어떻게 보면 이 같이 또 경기도에서 충분히 또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를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세 명의 후보들이 다 서울과 인천, 경기 이 수도권을 상당히 많이 돌았더라라는 거죠. 왜 인구가 그만큼 많은 지역이라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기도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수원이죠. 수원. 이 대선 투표를 좀 같이 볼까요? 수원의 표심 지난 대선 때 어땠었느냐라는 거죠. 윤석열 당시 후보 40.41% 그리고 이재명 후보 49.91%였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최천일 교수님. 요번에 이 수원의 표심 요때는 큰 차이 안 났었거든요. 요번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TK, PK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 저는 경기도 저 수원 이런 지역은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의 전체적인 표심의 그 방향이 좀 그런 데다가 수원 쪽이 나왔던 거죠. 저 때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특별한 어떤 프레임이 별로 없었다고요. 이번엔 프레임이 분명히 이제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종식이냐 이른바 이제 독재를 막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프레임이 정면 이제 심플하게 단순하게 충돌하고 있는 건데 네.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내란 프레임이 더 우월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지역하고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경기도 지역이라는 게 경기긴 경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의 유권자들께서 모여 사는 동네들이거든요. 네. 서울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정 지역은 또 호남 분이 많고 어떤 때 뭐 충청 분이 많고 어떤 또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지역은 또 뭐 영남 분이 많고 이래요. 근데 저 수원이나 경기는 여전히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강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경기도지사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 김문수 지사는 꽤 됐죠. 재선하긴 재선했지만 경기도지사를. 네. 그러면서 볼 때 수원 지역은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글쎄요. 여기 뭐 오늘 선거 당일날 특정 지역에 어디가 또 우세할 거다 예단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수원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내란 프레임으로 상당히 초기에는 앞섰죠. 근데 그건 여론조사 나왔을 때 얘기고 지금 여론조사 안 나오는 일주일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계속 설화가 있었어요. 현올림. 이게 좀 심하게 나왔어요. 특히 유시민 그 작가 같은 경우는 그 김문수 후보 부인에 대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학력, 그 고졸 갖고 뭐 하겠느냐, 또 여성 뭐 이런 걸 자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심들이 막판에 네. 상당히 그 추격전에 속도를 더 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는 뭐
다 장담을 할 수가 없다. 맞잖아요. 농구에서도 왜 버저 비터 있잖아요. 버저 네. 비터. 농구 버저가 울릴 때 슛 쏜 거 인정이 돼가지고 역전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설화가 그만큼 이번에 좀 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상대적으로 지역 자체가 좀 이 경기도 그리고 수원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한 지역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아니다.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되지 않은 고 6일, 일주일 정도 그 사이 되는 동안 어떻게 또 민심이 바뀌었을지 모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걸 보면 그때 20대 대선일 때 윤석열 당시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지지를 받았죠. 많이 득표를 했죠. 하지만 당선은 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이걸 보면 수원의 표심이 또 전국 표심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아주 쪽집게 같이 여기에 표심은 이거는 전국 표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충북입니다. 지금 역대 이 대선이 쭉 나와 있죠. 13, 14, 15, 16, 17, 18, 19, 20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지금 이 46대 뭐 이 왼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충북이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당선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충북이 택했던 사람들이 쭉 당선이 됐더라라는 거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13대부터 20대까지 모두 충북이 택한 후보가 최종 당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쪽집게 지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후보들 이 중요한 충북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제가 일방적 연설을 하기 전에 우리 청주와 충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청주에서만 공약 발표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공항과 연결되는 항공 물류 단지와 항공 관련된 다른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싶다는데 여러분 제가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부터 이 동탄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예전보다 이 천안이 정말 가까워 보입니다. 동탄 국회의원으로서 이 천안 발전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치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지금 새 후보들이 이 충청에 가서 한 얘기를 저희가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또 윤영걸 대표님, 충청 분이시잖아요. 네. 후보들이 충청에 한 약속 중에 사실 진짜 충청 사람들이 바라는 건 요건데 그런데 안 나왔네 하는 게 있습니까? 되게 세종시 할 때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랬어요. 내가 세종시 갖고 좀 재미를 봤다. 근데 사실 충청도에서 세종시가 와서 도움된 게 하나도 없고 대전, 청주에 있는 세력을 오히려 빨아들였어요. 아하. 오히려 대전, 청주가 더 나빠졌습니다. 네. 충청도가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세종시를 하려면 좀 확실히 국토의 중심이 되도록 하든지 뭐 어정쩡하게 정치권에서 이용만 나간 거죠. 그래서 충청북도가 특히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가 각축을 벌인 데고 네. 또 지역 감정이 없거든요. 예, 영호남에 비해서. 영남은 보수고 호남은 진보로 고착화가 됐는데 충북은 비교적 거기에 없이 중도적인 입장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전국적인 당선자들을 많이 찍는 경향이 있죠. 이번에도 충북의 선택이 상당히 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충북이 사실 예전에도 좀 중요한 요충지였었는데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벌써 9시가 넘었죠. 지금 이 시각 9시 지금 이 시각 투표율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먼저 전국 투표율입니다. 네, 이 전국 이 영월의 한반도 모양 지형이죠. 드론으로 위에서 보니까 진짜 한반도랑 닮았네요. 전국의 투표율 9.2%입니다. 다음 서울입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그리고 그 주변에 조성된 한강공원을 빼곤 서울을 말할 수 없죠. 서울의 투표율 8.5%입니다. 다음 부산입니다. 부산하면 광안대교죠. 야경이 더 멋진 광안대교가 있는 부산의 투표율 8.1%입니다. 다음 대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83타워, 일명 대구타워죠. 대구의 투표율 11.5%입니다. 다음 인천입니다.
15개의 국제기구 또 해외 명문대들이 모여있는 곳이 인천 송도의 국제도시입니다. 인천의 투표율 9.3%입니다. 다음은 광주로 가봅니다. 네, 무려 7천만 년 전에 형성됐다는 천연기념물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보이시나요? 주상절리대가 있는 광주의 투표율 6.3%입니다. 다음 대전입니다. 대전하면 엑스포, 엑스포하면 한빛광장이죠. 한빛탑이 보이는 대전의 투표율 10%입니다. 다음 울산입니다. 장생포 고래조각 정원이 보이시나요? 한때 울산 앞바다에 고래잡이 배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고래의 고장, 울산의 투표율 8.7%입니다. 다음 세종으로 갑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청사, 정부 세종청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종의 투표율 8.1%입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축구장 30개 정도 크기의 자연정화공원이죠. 경기도 양평의 세미원입니다. 경기도 투표율 9.8%입니다. 다음 강원입니다. 백사장 그리고 인근의 기암괴석이 장관인 강원도 삼척의 장호항이네요. 강원도 투표율 9.7%입니다. 다음 충북입니다. 정도전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고요. 단원 김홍도 또 겸재 정선이 사랑한 풍광이 살아있는 곳 충북 단양의 도담 삼봉입니다. 충북의 투표율 9.8%입니다. 다음 충남입니다. 백제시대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산성이죠. 충남 공주의 공산성입니다. 충남의 투표율 10.2%입니다. 다음 전북으로 갑니다. 신선이 논이는 섬이란 이름이 붙은 전북 군산의 선유도. 드론으로 본 선유도 신선이 머물만 하죠. 전북의 투표율 6.8%입니다. 다음 전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녹차밭이 있는 곳이자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인 전남 고성입니다. 전남의 투표율 6.6%입니다. 다음 경북으로 갑니다. 큰 꽃게의 집게가 등대를 삼킬 것처럼 보이는 이곳 바로 대게로 유명한 경북 영덕의 창포말 등대입니다. 경북의 투표율 10.9%입니다. 다음 경남입니다. 부산 가덕도에서 죽도, 저도를 거쳐서 거제를 잇는 이 거가대교 길이가 무려 8.2km에 달한다고 하네요. 거가대교가 있는 경남의 투표율 9.9%입니다. 다음 제주입니다. 곧바로 바다로 연결돼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해안 폭포, 제주의 정방폭포죠. 제주의 투표율 8.4%입니다. 네, 지금 9시 이 시각 저희가 전국의 투표율까지 좀 알아보고 왔습니다.